1,300원 위의 달러가 강달러가 뉴 노멀이 돼서 오랫동안 유지할 것처럼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환율을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지표로 본다기보다는 환율을 결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나 음식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 분야에서의 좀 대표적인 기업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섹터는 이제 뭐 다들 물려 있는 거의 우리나라의 공부 좀 한다는 투자자들이 모두 물려 있는 반도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의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메이저 섹터다 보니까 다들 각오하고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어요, 분할 매수를. 근데 전망은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최근에는 갑자기 미중 이슈가 또 이제 "한국 반도체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바닥에 가까워지니까 '이쯤 해서 인제 턴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사람들의 희망이 자꾸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희망이 꺾이면서 반도체 쪽이 좀 안 좋은데, 뭐 아무래도 인제 인플레성 불황, 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지만은 요즘 같은 불황에는 확실히 IT 소비재가 좀 불리한 것 같고, 아무도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빅테크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그 자체 인프라 쪽의 투자 수요가 지금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암울하긴 한데 일단 환율 덕은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음. 환율도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인제 환율이 그 많이 높아졌던 시기에 대표적으로 좋았던 섹터가 인제 반도체랑 자동차였거든요. 어. 자동차는 확실히 지금 주가도 하잖아요,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만큼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더 이상 불리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바스켓으로 한국을 살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살 때 고시총주기 때문에 안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버티기에 심리적으로 제어하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막연하게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쪼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가 길어진다, 그러니까 증시 전체의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섹터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음식료가 그런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고, 오히려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길어지면 음식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인플레가 꺾이면서 단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원재료가 비싼 상황을 유지하고 더 높아진다고 하면은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하게 판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눈치를 안 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음식료도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수록 장기적으로 음식료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제 환율 때문에 원재료를 수입하는 음식료 업체들은 지금 당장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재료에서 뭐 소맥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꺾였었는데 환율이 올라간 만큼 인제 그 꺾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못 받을 것 같고, 주가도 완전히 바닥은 아니에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바닥인데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안 사는 게 맞는데', 음식료는 그런 부분적인 기대가 아무래도 더 상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주가도 진바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바닥 부분을 찍고 꽤 올라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 전체가 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음식료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출 비중이 좀 있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음식료 섹터에서도 찾아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 환율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셔 가지고요. 네. 그 환율이 정말 높기는 한데 좀 혹시 뭐 환율이 좀 언제쯤 이렇게 좀 내려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못해요. 어. 근데 인제 달러 같은 경우에 그 한 90 년대부터 해 가지고 길게 이렇게 달러 원 환율 초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1,300 원을 넘었던 구간이 넘지 않았던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희소하거든요. 어. 요즘은 뭐 이게 달러 그 1,300원 위의 달러가 강달러가
뉴 노멀이 돼서 오랫동안 유지할 것처럼 막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그거는 그냥 지금 와 가지고 이 현상이 강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냥 한 20년 넘게 이렇게 사 90 년대부터 30년 이렇게 보면은 IMF, 서프라임 모기지 뭐 그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1,300을 넘어가서 뭐 1,500 뭐 2,000 가까이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길게 그 상황을 유지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환율을 그냥 5년 10년 뒤를 보고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 증시에 불리한 수준으로 남아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달러 포지션을 늘려 가지고 해칭을 한다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수익 구간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1,300원 넘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한 30 년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1,500을 가고 2,000을 가기 때문에 달러 포지션을 지금 늘려놔서 그걸로 해칭을 한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안전해 보이는 투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은 달러를 지금 보유하는 건 늦고 그냥 원화라도 현금 비중을 잘 컨트롤을 하면서 투자하시면은 본인이 수익 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반도체나 음식료 좀 얘기를 해 네. 주셨는데요. 네. 여기 분야에서의 좀 대표적인 기업은 뭐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는 공부 많이 한 분들은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어. 소부장 쪽도 있고. 근데 저는 그쪽은 안 보기로 결심했고요. 어.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이 돌아왔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편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나면 다시 인제 세부적인 그런 메이저 업체들이 투자를 하는 데서 오는 이제 다운스트림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때 공부를 하고 싶고 화학 쪽도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큰 기업이 나은 것 같아요.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이와 이런 시총이 좀 큰 쪽 위주로 보고 있고 음식료는 일단 수출 비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라면 기업인데 뭐 그런 거는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음. 말고 혹시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수출이 늘어나 있는데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좀 그 시총이 작은 종목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에 농심을 그때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샀었거든요. 음. 인제 그 농심을 많이는 안 샀었는데 '이거를 팔고 다른 음식료로 가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쪼끔 피곤한 지금은 생각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다른 쪽 좀 더 시총이 작은 애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음식료는 특정 기업을 지금 당장 사기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가 좀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있어요. 그 섹터 측면에서 역발상으로 좀 관심을 가진 게 최근에 관심 가진 게 인제 증권 섹터거든요. 증권사요? 네. 어. 근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보면은 그냥 망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주식 시장 자체가 돌아온다고 하면은 어. 거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증권 섹터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보면은 증권 섹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증권 회사들이 보통은 브로커리지 그 수수료 수입도 많이 있고 자기 매매 본인들의 그 증권사에 갖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도 하고 근데 인제 원래 증권사들이 그 먹거리로서 꾸준히 해 왔던 게 부동산 PF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투입을 해서 부동산 에서 인제 생기는 차익들도 증권사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부동산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PF 쪽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증권사 사업 보고서 내는 걸 봤을 때 매출 구조에서 그러니까 그 영업 수익 구조에서 PF 쪽의 그 노출이 exposure가 높은 증권사들은 쪼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지금 증권사들 주가 레벨을 보면은 막 퍼가 1 위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 그게 왜 어.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PF 쪽에 대해서 안 좋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주가를 더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밸류가 싼데 부동산 PF 쪽에 노출이 좀 있는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봐도 거의 10% 가까이 되고 막 퍼도 엄청 낮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더 보셔야 될 거예요. 실제 사업 보고서에서 부동산 쪽에 어떤 리스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지금보다는 증시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권 섹터도 한번 지금부터 보시면은 어떨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쪼금 여기다가 좀 제 사견을 좀 붙이면 저도 요즘 증권주를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 증권주를 네.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네. 근데 진짜 소액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증권주가.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주도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올해 뭐 태조 이방원도 있었고 지금 갑자기 최근에 전력기기 쪽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단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내주는 주식들이 있는데 내년을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섹터가 과연 그때도 주도주일까? 그러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음.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또 한 번씩 이런 효자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좀 지금 가장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섹터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디어는 좀 어떠세요? 증권주가 이미 좀 소외가 됐고 네. 또 그게 뭐 뉴스에서는 아니라고 또 반박 보도도 나오긴 했다는데 그 암호화폐 쪽으로 네.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대형 증권사에서요. 아,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그 미래를 좀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본 정도여 가지고. 어. 그리고 암호화폐 쪽은 하긴 거기는 워낙에 거래 회전이 높다 보니까 아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수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메이저급 거래소들 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런 데에서는 오히려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형 그런 증권사 네. 위주로 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하긴 그런 데 진출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게요. 좀 신경 써서 봐야겠는데? 네. 그러니까 두나무도 물론 좀 적자를 기록하긴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워낙 죽어서 그렇지 앞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네. 연계가 되면 네. 이 암호화폐 쪽으로 꼭 비트코인만 보지 않더라도 네. 좀 시장이 넓어지고 막 최근에 막 바이낸스가 부산에 와서 막 협업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이쪽이 산업적으로는 커질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중소형 증권사는 뭐 쪼금 그렇더라도 대형 네. 증권사 위주로 보면 지금 배당도 상당히 좋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보면은 한 1 년, 2 년, 3년 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여기는 미래에 뭐 확장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저라면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런 몇 개의 아이디어 조각들이 그러니까 증권 업종 관련해서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잠재적인 재료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재료들 중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고 양념을 쳐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저라면 증권 업종의 어떤 암호화폐 거래 관련 진출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양념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증권사의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업 모델이나 사이클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를 안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깔고 고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싸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세워 놓고, 만약에 그걸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인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일으킨다. 그러면 인제 그거는 제 수익을 더 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지 제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좀 아. 더 체계적으로 발라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합니다. 환율 말씀해 주시면서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가 좀 희소한 경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네. 비춰서 봤을 때 만약 그게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긴 하지만 만약 그 확률이 맞다고 한다면 네. 정말로 그 환율이 내려올 거고 그러면은 진짜 뭐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추세는 점점 강해질 거고 네. 그러면은 진짜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쪼끔 길게 보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음. 근데
저도 환율은 어려운 게 음.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 때나 이럴 때는 그런 어떤 특정 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환율은 거의 1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가 어떤 고착화되는 그 현상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환율이 변곡점을 만들고 한국 증시에 우호적으로 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이 바뀌어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 증시의 어떤 저평가 레벨을 체크하면서 '아 이 정도면은 여기는 싸다. 이 시장은 싸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현상의 결과로서 환율이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환율을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지표로 본다기보다는 어. '환율을 결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그 하나를 본다고 하면 환율을 본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결과적인 측면이 더 강하겠네요. 네. 바로미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작가님 정말 길게 봐서요 막 사 네. 모으는 관점으로 막 5년 네. 이상 이렇게 보면서 진짜 뭐 한 10배거도 한번 노려 보고요. 네. 그러면서 뭐 막 자율주행이나 바이오나 뭐 메타버스나 뭐 우주 산업이나 이러한 주식들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 간다. 네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고런 관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주가가 많이 떨어졌나요? 주가가 그래도 많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아 많이 그래요? 저 안 봐서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일단 그런 쪽은 네. 미래를 바꾸는 기술 쪽은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 어. 이렇게 이야기 드리긴 조심스럽고요. 근데 그건 알죠. 사실 그런 어떤 미래 기술을 통해서 10 배거나 100 배거를 한다 그런 거는 사실은 벤처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유명한 어떤 미래 기술 기업들도 사실은 그 기업들이 지금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갖고 있었던 벤처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주체들인 거고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미래 산업을 통해서 10 배거를 어. 낸다.'라고 할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10 배로 상승한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 엄청 쌀 때 사서 아주 비쌀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운 좋아서 뭐 100% 200% 수익은 낼 수 있어요. 근데 900% 그러니까 10 배의 수익을 낸다 그거는 1-2년 사이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쌀 때 이미 사 놓은 상태여야 하고 음. 지금보다 더 쌀 때 이미 사 놓은 사람들의 영역이고 지금 남들이 다 보고 있는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바이오, 메타버스, 우주 산업, AI 뭐 그런 것들은 10 배거를 내는 그 과정이라고 했을 때 한 4-5 배는 올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한 더블 트리플 정도 그 정도 보고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1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섹터를 지금 본다? 그거는 쪼금은 과욕인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지금부터 해 가지고 10 배거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짜 수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 중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2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인제 얘가 10 배거가 되려면은 제가 만약에 조선주로 10 배거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대로 끝까지 절대로 못 가져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질을 하다가 최후에 쪼금 남은 물량이 나중에 인제 계좌에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찍혀 가지고 어.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겠지 어. 그걸로 모든 걸 다 발라내서 제가 제 자산을 한 번에 10 배씩 점프시키고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라는 것 때문에 수익률은 숫자로 보이니까 그게 명확해 보이니까 자산 증식을 거기에 대입해서 1 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예 온갖 거를 다 겪어야 돼요. 네. '아 이게 내가 잘못 본 미래 산업이 아니었구나.'라는 의심을 한 수백 번을 어. 하시고 나서 템베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존 주가 상승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2000 년대 닷컴 버블 꺼지고 나서부터 뭐 100배 넘게 100 몇십 배 올랐다고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래도 그런 미래 산업들 일부를 통해서 '내가 초장기로 투자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분산 투자하셔야죠. 그런 것들만 좀 예. 분산해서. 그리고 그런 쪽으로 섹터도 내 주력
과 다르게 분산을 해야 될 거고 그 안에서 그런 개별 종목들도 많이 분산을 해야겠죠. 아. 근데 순수하게 그냥 그런 미래 산업 섹터들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분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뇌피셜로 봤을 때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AI 쪽이거든요. 그 이유는 데이터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브레이크스루 기술력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2차 전지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좀 실물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AI라고 하면은 그 학습 효과를 위한 시간만 투자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코스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음. 이거는 진짜 그냥 상식적인 생각이라서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잘 모르고 저는 문과생도 아니고요. 예체능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현실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AI 쪽이 그래도 좀 잠재적인 업사이드를 제일 예측하기 힘든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AI 쪽 자체를 리서치를 해서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잘 모르니까 '데이터 용량 증가만 생각하면은 간접적인 수혜는 반도체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